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280페이지 펴보시면은, 자, 용도 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용도 지역을, 자, 이 국토계획 및 이용해관 법률에서 종류를 쭉 규정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당 토지들에 대해서 지정을 한다. 다시 한번 지정을 할 때는 어떻게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어쩐다? 결정한다. 관리계획은 결정이라는 용어 사용하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정이 딱 되게 되면 이제 규제가 들어갑니다. 토지 소유자들에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겠는데, 이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은 국토계획 및 유엔원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더라. 대통령령에. 그러면 이제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먼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종류를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분류한 것을 용도라고 용어로 사용한다 그랬죠?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80페이지 펴보시면은 건축 제한의 원칙,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별표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표로 이제 표 형식으로 정하는데, 자, 1번 제1종 전용주거지역 가로 열고 0 대통령령 제71조 1항 별표 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표를 박스 안에 펴 보시면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고 1번에 밑으로 내려오면 2번에 도시공계획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만 보셔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공계획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번이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은 용도인데, 단독주택 종류 중에서 가로 열고, 무슨 주택은 제외? 다가구는 안 된다. 다가구 주택은 제외. 다가구 주택은 원룸이라고 그랬어요. 원룸. 우리가 흔히 원룸이라고 부르는 주택이에요. 자, 나번 해가지고,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1종 근린 생활시설. 그래서 이제 아까 근린 상급적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근린이란 주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에요. 근린 생활시설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건축법에 공부할 때 이제 근린 생활시설 종류가, 용도가 1종과 2종으로 구별을 해놓고, 꼭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 꼭 있어야 되는 시설들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있으면 편리한 시설들은 2종 근린 생활시설. 이렇게 이제 구별해 놓고 있는데, 1종 근린 생활시설 종류가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지금, 우리 교재는 그냥 제3호 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라고 되어 있죠. 이제 과목부터 이렇게 쭉 이제 3호까지 쭉 했는데, 3호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어요. 약 80%만 있고, 자, 2번 해가지고 도시공계획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다음번에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있죠? 다음번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1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나머지, 이쪽에 없는 건 나머지가 규정이 되어 있고, 다음번에 2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뭔망, 교회 같은 종교집회장망, 맨 밑에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뭐? 주차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암기해야죠. 이쪽에 있는 거 싹 암기하고, 이쪽에 있는 거 싹 암기하고, 이게 지금 제 1종 전용 주거 지역의 표예요. 전용은 양호 편리, 전량, 양호,
일종은 무슨 주택? 일종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지역이죠. 자, 그래서 자, 이 표가 이 일종 전용주거적 표예요. 그럼 용도 지역 종류가 몇 개라 그래서 21개. 그래서 이 표가 21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21개 표를 다 암기를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암기를 싹 해가지고 요쪽에 이제 요게 무슨 의미냐면 자,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요쪽 왼쪽입니까? 왼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서나 법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물들이에요. 서울이든 진주든 제1종 전용주거지역인 용도지역에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빼고 일종물리시설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크게 가치가 있는 토지는 아니에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다가구를 예를 들게요. 다가구. 원룸은 돼요, 안 돼요? 일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제외되니까 안 된다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뭐냐면, 자,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다가구는 안 되는데, 법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는데, 법령에서는 조례로 너희들 도시에서 허용을 하려면 하십시오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시 조례에서 다가구주택을 허용을 하면 진주시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도시 사천시에서는 다가구를 허용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그럼 사천시에서는 같은 일종 전용주거지역이라도 다가구를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규제가 없는 한은 무조건 할 수가 있는데 이쪽은 일단은 안 돼요. 일단은 안 되는데 이제 조례 찾아서 조례 허용을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표가 21개가 있다 그랬지. 이 표를 어떻게 암기합니까? 암기를 못하겠죠? 자, 포기할건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시험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나오더라도 찍으면 돼.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지.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할건 포기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다 암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슨 표인지, 이건 실무용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중개사 하시면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지. 그럼 실무할 때도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사례별로 그때그때 이제 일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이제 계획표 나가면 되는 것이고, 표 보는 방법만 알면 되지. 뭐더러 그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암기하고 있어요. 찾아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법은 계속해서 개정이 되니까, 작년까지는 허용됐지만은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허용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꼭 반드시 새 법을 꼭 체크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표 보는 방법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1월달에도 한 번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건축이 허용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규모를 제한을 한다. 첫날 했죠. 규모를 제한을 하는데 규모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용도 지역에다가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건축 기준을 부여한다 그랬어요.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건축 기준을 부여합니다. 대한민국의 토지 중에서 어떤 토지든지 용도 지역은 하나는 정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토지의 용도 지역은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폐율 용적률을 용도 지역에다가 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281페이지 보시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 해가지고 그냥 자 수학 공식으로 그냥 해놨는데, 자, 건폐율이라는 것은요, 요 패자가 무슨 패자? 한자로 덮을 패자. 대지 위에다가 건축물을 얼마만큼 덮을 수 있는지를 정해주는 비율. 법적 개념. 대지 면적, 건축 기준이 되는 토지가 대지라 그랬죠?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율? 건축 면적의 비율. 건축 면적이란 건물 넓이를 의미하는 면적이다. 그러면 용적률은 적자가 무슨 적자? 쌓을 적자. 그래서 대지 위에다가 건축물을 얼마만큼 쌓을 수 있는지를 정해주는 비율이 용적률이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연면적이란 면적 다 더한 게 연면적이라 그랬죠? 각층 바닥 면적 전부 더한 게 연면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건축면적 개념이랄지 연면적 개념이 정확히 잡히지 않은 상태니까 건폐율이 연면적인지 용적률이 연면적인지 이게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돼. 건폐율은 건축면적. 그쵸? 용적률은 이응, 이런 식으로라도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내 거를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개념 정확하게 알면 이제 그럴 필요는 없지. 자, 용도지역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관농자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딱 숙지하면은요, 그 순간까지는 도관농자 해가지고 종류를 딱 이렇게 이제 숙지를 해 나가는 것이에요. 관리결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용계기도지. 근데 나중 되면은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딱 이제 공부가 딱 되고 정리되면은 그런 것들은 처음에 공부를 내 걸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공부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건폐율은, 자, 수평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다. 자, 토지 소유자 A, B, C, D가 있고 전부 100제곱미터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 국가가 아무런 건물의 넓이 규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랬을 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자기 토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A, 자기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건축을 할 거예요. B도, C도, D도. 자, 이렇게 건축을 딱 하게 되면 평상시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바람도 안 통하고 화재라도 한 건물에 화재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홀라당 다 타버린다. 자, 그래서 국가가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무엇을 위하여? 네 글자. 공공복리를 위하여. 공공복리를 위하여 규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들에 대해서 자, 건폐율이라는 것을 딱 정해주는 겁니다. 건폐율. 네, 건폐율 50% 이하라고 정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산수를 해야 돼. 요게 50% 이하. 대지 면적 A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100제곱미터. 그럼 건축 면적은 얼마까지? 50제곱미터까지. 그럼 토지 소유자 A는 자기 토지에 자,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할 때도 이 규제를 받아가지고 대지의 50%까지만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폐율 50%를 한 대지 50%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0%란 60제곱미터, 아니 60%까지. 대지의 60%까지. 건폐율 90%는 대지의 90%까지. 건폐율이 크면 클수록 건물 넓게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A만 아닌 B도, C도, D도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하게 함으로써 이처럼 수평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제도가 건폐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용적률이라는 것은 인구 밀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을 300%로 정했다 라고 하였을 때, 자, 이게 300%고, 그러면 A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100이니까 연면적은 300제곱미터다.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게 연면적을 하랬지요?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 A는 자기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1층을 제 아무리 넓게 건축할 수 있다 하더라도 50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각층 면적을 다 300 될 때까지 쌓는 거예요. 300 될 때까지. 그럼 몇 층까지 쌓을 수 있다 그랬어요? 6층까지 쌓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이 됨으로써 층수가 결정이 되고 건물에 대한 높이가 규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가 뭐예요? 이하입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지. 그러면 다른 높이 규제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 토지 소유자 A가 더 높은 층으로 쌓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면적을 줄이면 되겠지. 줄여봐요, 40으로. 각층 면적을 40으로 딱 줄이면은 일단 6층까지 하면 4, 6은 24, 240까지 사용을 했죠. 남네? 그럼 한 층 더 올려요. 그러면은 7층, 280. 그래도 남죠, 조금 남죠. 그 나머지 20제곱미터도 다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 개 건축하면 되죠. 그러면 8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쌓고 싶어요. 더 높이 올리고 싶어요. 면적 더 줄이면 됩니다. 그럼 10층까지 쌓아버리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건폐율 용적률은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다 정해지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용도 지역에다가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교재 281페이지 보시면 표가 하나 나오죠. 오늘은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험 볼 때까지는 암기를 해야 될 표예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지금 안 한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공법이 싫어지니까 오늘은 용도지역의 종류만 숙지하자.
그러면 이제 이 건폐율, 용적률은 모든 용도 지역에 건폐율, 용적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건폐율, 용적률을 올해 시험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시험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차차 1월달부터 1월달에 이제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드리고, 자 보세요. 맨 위에 있는 일종 전용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최대 50%입니다. 용적률은요 하한선도 있지만 상한선만 보면 최대 100% 이하입니다. 상업적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중심상업적 봐보셔요. 건폐율이 무려 90%입니다. 용적률은 1500%예요. 그쵸? 자, 맨 밑에 있는 자연환경 보전적 봐보셔요.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8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법적으로 완전히 가치가 틀려버리지. 그러니까 상업적, 중심상업적, 돈 되는 건축물은 건축을 다 할 수가 있고 아주 높게, 아주 넓게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의, 중심상업적 토지 가격이 훨씬 더 비싸겠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은 이처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 정해주고,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용도 지역에 정해주는 것이다. 더 이상 규제를 하지를 않습니다. 용도 지역 가지고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용도 지역의 종류를 딱, 자, 숙지를 딱 해버리자. 틈틈이 공부할 때마다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용도 지역을 쭉 정리를 좀 해주시고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할 건 미리 좀 해놓자. 그래야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도 지구로 갑니다. 용도 지구는 첫날 용어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A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다. 용도 지역을 딱 정해놨다. 용도 지역을 정해놨는데 이쪽에 공항이 있더라. 공항 주변만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 공항 주변에 있는 토지들만. 그죠? 그런데 용도 지역이라는 제도는 서울에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나 진주에 있는 일종 전용주거지역이나 제주도에 있는 일종 전용주거지역이나 똑같은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다. 공항 근처에 있는 주거지역이나 공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거지역이나 똑같은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다. 똑같이 근처에 쓰는 건축물의 종류가 같고 건폐 용적률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 주변만, 문화재 주변만, 학교 주변만, 문시설 주변만 이런 식으로 규제를 못해요. 용도지역으로는. 그래서 300여 개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용도지구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 가지고선 규제를 못하니까 지구지정에서 또 추가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 용도지구다. 그래서 이제 법률적 의의,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을 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이 말은 용도지역만 가지고 규제를 못하니까 지구로 지정을 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구별로 미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나머지는 등자로 해결한다 그랬죠? 미관, 안전, 경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용도 지구 길이는 얼마든지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용도 지구 종류 그대로 이제 요 체계를 여러분들이 이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용도 지구 기술할 때도 종류부터 먼저 정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 딱 정했으면 필요한 곳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정은 똑같아요.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딱 지정이 되게 되면 이제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용도 지구는 사실은요, 간단합니다. 외우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딱 암기법 2개만 딱 정확하게 암기하고 숙지하고 계시면 용도 지구는 끝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됐을 때 용도 지구는요, 딱 제가 말로 하면은 2분 내지 3분이면 끝납니다. 아셨어요? 그럼 외우기만 하면 돼요. 용도 지구 대충 문제 던지는 이해는 됐잖아. 대충 설명은 못해도 그러면 이제 용도 지구 종류를 보시겠는데, 일단 용도 지구는 법률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종류 10개를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모 박스 안에 법령에 규정된 종류라고 그랬는데 법률에 규정된 종류예요. 법률에 규정된 종류 10종류. 그래서 1번 경관지구 들어보셨습니까? 경관지구? 뭐 들어볼 수도 있고 안 들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숙지를 해야지. 경관지구입니다.
경관이 뭐예요? 경치. 그래서 경치, 경관을 보호 형상하여 필요한 지구를 경관지구라고 하는 것이고, 경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높이 규제하는 지구예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높이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불화자죠. 그래서 막을 방자,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고, 방제지구, 풍수의 산사태 지방붕괴, 그 밖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예요. 화재도 재해잖아. 그럼 화재만 독립을 시킨 겁니다, 방화지구로. 그 다음에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시설물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 여기서 영어를 조금만 배울 건 뭐냐면 이름이 보존이다라는 것이에요. 보존. 그러니까 존자를 딱 동그라미 쳐보셔요. 존자. 그러니까 전이 아니에요. 전이.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는 전부 보존이잖아. 보존 녹지, 보존 관리, 뭘 개발하자, 보존하자, 보존이잖아. 요놈은 보존이에요. 보존. 그 다음에 시설 보호지구. 뭔 시설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구예요. 무슨 시설이냐에 따라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보호, 업무기능 효율화, 항공기 안전,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구가 시설보호지구고. 칠학지구입니다. 칠학이란 건 뭐예요? 마을이잖아, 마을. 칠학지구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공통점이 뭡니까? 개발입니까? 보전입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개발이에요? 쫄지 말고 보존이죠? 예, 보존한다는 것은 그 동네가 개발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촌에 있는 마을이에요. 마을. 개발정지역. 그래서 개발이 안 되는 곳이죠. 도시자용 보호구역이라는 용도고요. 안에 마을, 칠학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다. 좋다. 정비를 세 글자로 늘려볼까? 정비를 세 글자로 재개발을 했죠. 마을을 재개발하기 위한 지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 뭐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그 위에 있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은요 전부 뭘 보존하기 위한 지구잖아. 근데 칠학지구는 정비하기 위한 지구예요. 그럼 정비를 한다는 것은 재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그러면은 어쩝니까? 거기는 개발하려고 지정해요, 보존하려고 지정해요? 그렇지, 개발하려고 지정하는 겁니다. 개발하려고 지정하는 거예요, 칠학지구는. 칠학지구는 그러니까 같은 용도 지구라도 나머지들은 전부 보호보존이지만 칠학지구가 딱 지정이 되면 칠학지구 정비사업이라는 게, 칠학지구 정비사업이라는 게 수반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개발시키려고 지정하는 겁니다. 그 밑에 무슨 지구가 있어요? 개발진흥지구. 이름에서 개발을 진흥시키는 지구지요.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재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놈 역시 마찬가지로 칠학지구처럼 개발의 정지입니다. 요 두 놈은 보호보존이 아니고 개발을 시키려는 놈이에요. 마지막으로 특정용도 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청소년 유해시설, 뭐 숙박시설, 유락시설 등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 들에 딱 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용도 지역에 전화용을 해요. 상급지역이다. 그런데 자,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서 유락시설은 요 동네는 못 들어온다라고 딱 지정을 해버리면 거기다가는 유락시설을 건축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개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 이 10개를 어떻게 숙지를 해버리냐면, 자, 연습을 한번 해보시게요. 그래서 그 종류 및 세부 옆에 여백이 있어요. 이렇게 딱 쓰십시다. 두 줄로 나눠가지고 고경미라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고경미라는 아가씨를 보시던 방제가 취해서 개가 됐다. 자, 왜? 특방하니까, 빵빵하니까, 특방하니까, 이렇게 딱 써두셔요. 두 줄로. 고경미를 보시던 방제가 취해서 개가 됐다. 술 안 먹어도 그냥 취해서 개가 돼버립니다. 공법에서는 개가 많이 나와요. 왜? 특방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한 개 해버려요, 요거를. 월추 말도 되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몇 번 반복해서. 자, 우리가 도감농자 했듯이 아까 도감농자 했듯이 용도지구 법률에 규정된 종류 10개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암기해버립니다. 고경미를 보시던 방제가 취해서 개가 됐다. 특방하니까.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
고경미를 보시던 방제가 취해서 개가 됐다. 특방하니까. 특방하지 마시고 특방하니까. 자, 그래서 종류가 방금 읽어봤던 10개.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방제지구, 실학지구,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용도제한지구, 방화지구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방화지구, 방제지구 구별해야 되니까 방제로 이렇게 쓴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일단 오늘은 암기하셔요. 연습 한번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처럼 이제 제가 이제 자, 외워야 될 것들은 암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가르쳐 드릴 거 여러분들한테 전수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 암기법을 만들었다라는 것들까지 뒷 배경 설명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걸 화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고경미를 보시던 방제가 취해서 개가 됐다 특방하니까 일단 요것만 암기하시면 고가 이제 그다음부터 또 고, 뭔 고? 고도지구, 경관지구. 지금은 이제 이름이 속지가 안 돼 있으니까 헤매지만 이름부터 쭉 이제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방제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또 다른 방화지구. 그럼 이제 10개가 딱 암기가 돼버리잖아. 그리고 방금 봤던 지정 목적 한번 간단하게 빨리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연결 다 가능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한 지구는 경관지구.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두 줄로 구분을 했는데 위에 보경미, 보시, 방제, 치계 8개는 다시 8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24개로 세분이 됩니다. 대통령령에 의하여 24개로 세분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대통령령에 의한 세분해가지고, 자, 8개가 있죠? 7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대. 8개. 안 쉬어봐도 됩니다. 8개 맞습니다. 한 8개 맞잖아요. 자, 그러면, 네, 이 8개까지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암기하는 건 아니니까 눈으로만 보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하나만 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경관지구가 가장 첫 번째 용도 지구거든요. 경관지구라는 것은 경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지구다. 그럼 무슨 경관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자연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이렇게 딱 세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관지구는, 자연 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 경관 보호,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고 한 경관지구다. 수변, 물수자 아닙니까? 물가?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 경관 보호. 시가지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의 양원 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보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관지구는 경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 연결 가능합니다. 종류만 속죄하시면 돼. 종류 속죄하실 때 앞을 다 따서 하는 게 가장 빠르다. 자수시. 계속해서 한 20번, 30번 반복은 그거 안 되겠습니까? 되지?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씩 해주시면은 반복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관지구부터는 눈으로만 하긴 합니다.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지금 교재는 중심지 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미관지구가 붙은 거예요.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가 있고,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가 있고, 보존지구는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가 있고, 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이렇게 4개가 있고, 실학지구는 자연실학지구, 집단실학지구가 있고,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위안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고, 마지막으로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 2개의 방제지구로 세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할 건 아니니까 눈으로만 확인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용도지구와 관련해서는 딱 요 2줄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는 건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고경미를 보시던 방제가 취해서 개가 됐다. 특방하니까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법률하고 명령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또 다른 이제 표현은 뭐냐면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이라는 의미의 법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용도지구 종류가 총 26개다 이 말이에요. 법률에서 10개. 근데 그 중에서 8개는 세분이 되잖아. 24개로. 24개 하고 세분이 안 되는 놈, 요 두 놈, 특정 용도 제한지구 방한지구는 세분이 안 되니까 총 26개예요. 26개. 별거 아니에요, 에? 별거 아니잖아.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차차 하면 되는 거니까 용도지구 아직 외우는 거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류를 딱 정해놨어요, 법령에서. 그럼 요거 지정을 합니다. 어떻게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승인한다, 결정한다? 결정한다. 결정이 딱 됐어요.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정이 되면 토지 소유자들에게 용도지구라는 제도에 의하여 규제가 들어가죠. 행위제한이. 자,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 읽어볼까요?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는, 즉 행위제한은 이 법, 국토개혁법 또는 타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가로 열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쭉 5개를 열거를 해놨는데,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특광, 시군후, 자, 밑줄 좀 긋어보십시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 꼭 동그라미 치시면 돼. 앞으로 이제 법에다 기술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란 말은 원칙적으로는 이란 의미예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특별한 규정이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행위제한은, 이 용도지구 행위제한은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제한은 조례로 정해라 하고 조례로 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법령에서. 아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들이 5개가 있어요. 그럼 외워야지. 나중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2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 요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놈이거든요. 하나는 미간지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놈이에요. 그러면 이 미간지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조례죠, 조례.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조례로. 그런데 고도지구는 어떻게 법에 기술이 되어 있냐면, 책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셔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법의 기술이 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진주시가 이렇게 있다. 진주시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자, 미간지구 중에서 일반 미간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여기도 일반 미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일반 미간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령에서 자,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진주시 조례로 일반 미간 쪽에서는 이런 건축물은 건축을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이 동네에도 적용이 되고, 이 동네에도 적용이 되고, 이 동네에도 적용이 된다 이 말이. 진주시 안에서는 옆에 사천시에 또 일반 미간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조례가 여기까지 적용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사천시 조례가 적용이 되겠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고도지구라는 것은 다시 둘로 구분이 됩니다. 최고고도지구가 있고요. 최저고도지구가 있습니다. 최고고도지구는 최고 높이를 정해줘요. 그래서 여기가 30m 최고고도지구다라고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된 곳의 토지 소유자들은 해당 토지에 30m를 넘는 건축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개발 억제지. 그런데 최저고도지구가 30m 최저고도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 반대로 이 최저고도지구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30m에 미달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낮은 건축물 건축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개발 집중이죠? 그쵸? 자, 그렇다면 고도지구는 진주시의 고도지구가 몇 개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압니까? 모르겠죠? 많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진주시에 고도지구가. 그러면 이제 고도지구가 요렇게 이제 몇 개가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는 30m 최고고도지구, 여기는 20m 최저고도지구, 여기는 50m 최고고도지구,
여러 개 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조례로 획일적으로 높이를 정할 수는 없잖아. 동네 특성에 맞게끔 높이가 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조례로 이렇게 높이를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다면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고도지구도 용도지구니까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고도지구를. 그럼 그 관리계획의 내용에다가 30m 최고고도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규제할 게 없지. 높이만 딱 정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고도지구를 지정을 할 때 관리계획에다가 높이까지 같이 함께 정해요. 그러면 그 관리계획에서 정한 높이 규제를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도, 자, 그리고 이제 특례가 있는데 5개가 있어요. 고도지구, 방화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칠학지구, 개발지능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거는 암기법이 아주 좋은 암기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기법은 지금은 안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1월달부터 가르쳐 드리면은 그 암기법만 딱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도지구는 다시 한번 정리, 용도지역만 가지고는 모든 규제를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용도지역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목적이 달성할 필요가 있었을 때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그에 필요한 규제를 하기 위한 제도가 용도지구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건질 것은 용도지구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종류 10개, 암기법은 하나 딱 암기를 하자. 고경미를 보시던 방제가 치에서 개가됐다. 왜? 특방하니까. 그것만 암기 딱 해주시면 돼. 그리고 앞에 용도지역은 철저하게 이름 숙지하시자. 자, 용도구역으로 갑니다. 용도구역도 똑같은 체계로 법이 규정이 돼요. 어떻게? 종류, 지정, 행위제한 여러 개 이제 법이 딱 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종류가요, 용도지구는, 용도구역은 5개밖에 안 돼요. 5개밖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할 때 5개가 다 열거가 돼버리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뭐 요거 많이 들어봤고, 영어 이름이 뭐다? 그린벨트. 네. 그 다음에 2번이 무슨 구역? 읽어보면서.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전부 5글자 넘어가니까 여러분 읽어봐야 되겠죠? 3번이 무슨 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4번이 무슨 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5번이 무슨 구역? 입지규제, 채소구역. 지금 개발제한구역 정도만 살아오면서 들어봤고 나머지는 처음 보는 구역이죠? 처음 들어보는 구역이다. 지금 이 입지규제 취소구역이요. 입지규제 취소구역이 올해 처음 신설된, 처음 만들어진 용도구역입니다. 작년까지는 4개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용도구역인데 요놈은 특별한 놈이에요, 사실은. 특별한 놈이니까 좀 이따가. 먼저 개발제한구역부터. 그러면 용도구역을 정리할 때는 가장 먼저 뭐부터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냐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용도구역 지정권자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 정리할 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는 원칙은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결정권자 원칙. 도지사가. 그 앞에 뭔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또는 누가? 대도시 시장까지.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관리계획을 결정을 하지만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용도구역 3개, 3글자로 딱 숙제라 그랬지. 이 배 가지고 노래를 불러라 그랬잖아요. 노래를 불러라 해서는 자꾸 반복을 한 소리예요, 입으로. 그래서 입에 딱 붙여버려야 돼.
제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을 보려면 해주셔야 되냐면, 관리계획을 하는 일은요, 그럼 숨도 안 쉬고 용계기도지가 나와야 돼요. 생각하면 안 돼. 용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띄엄띄엄 하는 것은 암기된 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딱 나와야 돼. 용계기도지 해가지고. 숨도 안 쉬고 무조건적으로. 그래야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시, 배시, 개시, 배시 하라는 것은요,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딱 내 걸 만들어 버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개발지향정하고, 시가화 조정정하고, 이 입지규제 취소구역, 요 관리계 결정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장관만 하는데, 요 두 놈은 아직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는데요. 시가화 조정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가 있고,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작년까지는 시가와 조정지역도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을 했습니다. 즉 지정을 국장만 했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시도사의 일부 권한이 아니고 시도사의 권한을 줘버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었는데. 그런데 다 준 게 아니고 국가계획과 연계 지정변경가 필요가 있었을 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변경가 필요가 있었을 때는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겠다. 그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하는 그냥 시도지사가 이제 해라라고 권한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할 때는 시가와 조정적은 시도지사 또는 국장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요.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지만 이게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닙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소관이에요. 해수부 소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장관이 국장이 아니고 해양 수산부, 해수부 장관이 관리계획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금,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개발제한구역은요, 1972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요, 우리 국토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라는 대전제 하에, 우리 국토 면적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다가, 개발 제한구역을 딱 지정을 해버립니다. 한 3% 정도 되는 면적에다가. 살아오시면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한다는 뉴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변에서? 뉴스에서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지정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죠? 해제한다는 뉴스는 가끔 나오지만은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한다는 뉴스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은 이제 해제만 시키고, 그때 당시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정을 해놓고, 그걸 해제를 해주는 거예요, 해제를. 아직도 우리 국토 면적의 18%는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발 제한구역은, 교재를 봐보시면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 국장에다 밑줄 딱 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하는 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자, 여러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에다 밑줄.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 보존에다 밑줄. 그래서 자연 환경을 보존해서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고, 또는 보호안상 동그라미. 보호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 지정권자고, 지정하는 목적이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 첫 번째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두 번째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 세 번째가, 보호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을 때. 그래서 군 부대 주변은 전부, 군사시설 주변은 전부 개발 장벽이에요. 보호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을 때 제한용도구역은 개발 장벽입니다. 그 밑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다가 밑줄 긋어 보셔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네요. 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 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까지 밑줄 그으십시오. 어디의 개발을 제한해요? 산지의 개발을 제한해요. 그럼 산지는 어디예요? 산이지. 자, 용도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 주로 녹지 지역이겠죠? 도시 지역 안에 식생이, 즉 울창한, 양호한 산의 개발을,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을 때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자, 앞으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딱 나오면 어디를 딱 연상해 주시면 되냐면 서울 남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산을 딱 떠올리시면 돼요. 이건 시험에 물어본 건 아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연결을 시킬 때 서울에 있는 남산에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산에 지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남산을 딱 떠올리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름이 공원구역이죠. 공원이에요, 공원. 공원 놀러 가는 것이죠. 여가공간, 휴식공간.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 법 제정됐을 당시에 요거는 이제 오래 생겼다 했으니까 요거는 용도구역이 아니었습니다. 도시공원이었어요. 이거를 이번 만들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용도구역화 해가지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용도구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 서울에 있는 남산에다 지정이 되어 있다. 개발을, 자, 남산 개발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남산 그렇게 면적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권한 행사를 하지 않겠다. 지자체에서 권한 행사를 해라 하고 처음부터 이 권한자를 누구로 정했어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권한을 처음부터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아시겠습니까? 이런만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하지 않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만.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 요놈이 중요한 놈이에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시가와를 조정하는 구역이다. 요 이름만 봤을 때는 뭐 개발도 연상이 되지요. 그러나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 전면 금지시켜버리고 개발 제한구역보다 규제가 훨씬 더 센 놈이에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는이라고 돼 있잖아. 지금은 이제 시도지사 밑줄 그으시고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자,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밑줄. 그 옆에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 도모 밑줄. 도모하기 위하여, 자, 그리고 숫자가 나오네. 5년 이상 20년 이내 밑줄 끊으시고, 별표 하나 쳐놓고 점이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는 조만간 곧 다음 주에도 물어보면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숫자는 강하다.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관리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다만, 자, 국가계획 연계 밑줄, 그 옆에 국토교통장관 밑줄 끊으시면 돼.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국장이 결정할 수가 있다. 밑줄 끊을 게 많다. 자, 그 밑에 맨 마지막 줄에, 자, 밑줄, 시가화 유보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끝까지 밑줄 끊어버리십시오.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음날 딱 동그라미 중간에 별표 하나 딱 쳐주시고. 시가화 조정구역은요, 일단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을 때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앞뒤말 다 잘라버리고 개발 도모만 봤을 때는 마치 개발이 정지처럼 연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는 몇 년 이상, 몇 년 이내?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요 기간은요, 시가화 되는 것을 막는 기간이다 해가지고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가화 유보 기간을 정하는데요, 그 한 개, 최소 5년부터 최대 20년까지 기간을 정해라라는 것이 법적 한계.
5년짜리로 정할 수도 있고 10년짜리로 정할 수도 있고 15년짜리로 정할 수도 있고 20년짜리로 정할 때 20년 넘게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가와 조정적은 구체적인 사례가 주로 어디에 지정이 되냐면 여기를 신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 그랬어요? 신도시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뭔 일부터 해야 됩니까? 구역부터 지정을 해야 됩니다. 구역부터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구역을 지정했을 때 당시에는 여기는 개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논밭이고 얘기하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갈아엎어가지고 신도시를 만드는 신도시 조성원은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배우지가 들썩입니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 신도시를 만드는 구역 딱 지정하면서 배우지를 시가와 조정적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개발을 못 오게. 그래서 시가와 조정적이 딱 지정이 되면 이 동네는 개발 전면 금지가 돼버립니다. 개발장벽보다 규제가 더 세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가와 조정적은 지정을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지정합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이 타임존이라고 해요. 타임존. 시간을 정해놓고 지정하는 구역이다 해가지고 타임존이라고도 영어 이름이 타임존이에요. 이게 그린벨트듯이. 그러면 이제 시가와 조정적은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을 개발을 하면서 인천시 중구 일대 영종도죠. 거기에 15년 동안 시가와 조정적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곧 해제될 겁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동탄 신도시 딱 발표하면서 배우지를 20년짜리로 시가와 조정을 딱 지정을 하는 겁니다. 신도시 주변에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와 같이 시가와 조정적은 시간을 정해놓고 지정하는데 특별한 이제 규정이 하나가 있는데 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 기간이 끝나면 우리 교재는 만료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 다 바뀌었어요. 끝나는 날, 만료된 날,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시가와 조정적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됩니다. 실효가 됩니다. 자, 개발제한적은 197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벌써 40년 넘었죠. 근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국토 18%는 개발제한적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나머지 용도 구역 등은요, 해제를 하려면 지정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즉, 관리기 위반 결정 절차라는 행정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시가와 조정적은, 자, 예를 들어서 2030년 1월 1일, 죄송합니다.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라고 처음 지정할 때 시간을 딱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2031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시가와 조정적이 아니에요. 다음 날부터는 자동적으로 시가와 조정적이 해제됩니다. 즉, 별도의 해제 절차를 밟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잖아. 법 규정에 의하여 시가와 조정적은 시가와 조정적 요보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실효가 된다라고 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놈이 하나 나오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이잖아요. 바다의 생산물, 굴 같은 거, 김 같은 거, 그런 수산자원을 보호도 하고 육성도 하기 위해서 자, 공유 수면하고 인접 토지에다가 지정이 된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단 해양수산부 장관은 밑에 구워놓고. 그리고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다에다가 지정이 된다. 토지, 섬에다 지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 약 80%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전라남도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섬이 많죠, 전라남도에. 그러면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자, 역시 이제 바다에 지정이 된다, 딱 섬에 지정이 된다 연상하시면 되고, 영어 이름은 우리가 바다의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블루벨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영어 이름 같은 거 써놓을 필요는 전혀 없다. 시험에 나온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이 용도 구역들은, 기존에 있던 용도 구역들은 규제가 엄청 세게 들어옵니다. 개발 전면 금지시키고 꼭 필요한 행위들만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재는 지금 행위 제한하는 내용은 규정이 안 돼 있는데요. 자, 거기까지 제가 이제 쓸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교재 보시면 되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지정은 뭘 넣는다 그랬어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랬죠,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자, 개발 제한구역에 대해서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해라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따로 법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법이요. 정확한 명칭은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법률이 있습니다. 원래 개발제한구역도 이 국토계획법 이전법인 도시계획법에 있던 제도로서 지금 현재로 말하면 국토계획법의 내용에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놈 때문에 구도시계획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만 독립을 시켜가지고 법을 따로 만들어 버려서 이 법이 이제 개발제한구역 지정하고 관리에 관한 임시특별법이 돼가지고 특별조치법이라고 이름을 딱 만들었어요. 너무 법 이름이 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줄여가지고 이제 약칭으로 개발제한구역 특별혜택 법에 가지고 개특법이라고 앞으로 칭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요. 개특법.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그냥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 하시면 돼. 자, 개발제한구역에 지정이 된 토지에 본묘, 묘지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 법을 안 봤으니까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무슨 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을 찾아봐야 돼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허용을 하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전혀 안 됩니다. 항상 법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법에서. 자, 그리고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도 법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법이 도시공원하고 녹지에 관한 법이에요. 녹지 등에 관한 법. 그냥 도시공원에 대한 법 하시면 돼. 정확한 명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17회 때까지는 시험 봤어요. 17회 시험까지는. 18회부터 요 법은 시험을 안 봅니다. 요 법은 처음부터 우리 시험범위 아니잖아요. 지금 6개 법률에 해당되지 않잖아.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법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이다. 이래서 정확하게 속지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 아니면 개특법 하시면 돼. 도시공원에 대한 법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해서는요. 바로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은 철저하게 요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까지도 시험범위니까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만큼은.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요. 수산자원관리법이란 법률, 수산자원관리법이란 법률에 의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섬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갑돌이가 그 섬에다가 리조트도 건설하고 휴양지로 좀 만들기 위해서 보트장, 요트장도 좀 건설하고 하려고 해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법을 찾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기존의 용도구역 4개 개도시수 해가지고 이 용도구역이 있는데 용도구역 등이 지정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은 법률들에 의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조금 이제 아직은 깨우치기가 좀 힘들지만은 갑돌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네. 갑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러면 이 갑돌이를 여기다가 주유소를 하고 싶어요. 주유소 건물 지어가지고 주유소 영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건물 지으려면 대지다. 일단 대지다는 거 전제하에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주유소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마라 그랬잖아. 모른다. 그러면은 뭘 찾아봐야 돼요? 용도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은 국토개발위원회 법률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 아까 그 표를 찾아봐야 돼. 주유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절대로 내가 정확하게 알지 않은 한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은 대충 어디가 있어요. 대충 해가지고 이 토지를 매매를 해야 돼. 중개를 해야 돼. 10억짜리예요. 대충 매매해가지고 중개해요. 주유소 못하면은 용도지역에서 대충이란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법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법은 대충이란 게 없는 거예요. 정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령에 정한 아까 그 표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용도 지역이라는 제도에 의하여 주유소를 허용을 하고 있네. 자, 그런데 그 옆에 뭐가 또 있냐면, 자연경관지구가 지정이 돼 있네. 자연녹지 지역인데, 용도 지역은 그 옆에 자연경관지구라 딱 써져 있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니까. 그러면 자연경관지구라는 용도 지구가 또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주유소를 규제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그럼 아까 용도 지구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가 정한 바에 하나 있죠. 자, 이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관지구니까 조례 찾아봐야 됩니다. 조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도시, 이 도시 이제, 그러니까 진주면 진주, 사천이면 사천, 해당 시 조례를 딱 찾아가지고 시 조례에서 주유소를 금지를 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금지를 안 시키고 있어요.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런데 개발지향적이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개발지향적입니다. 무슨 법 봐야 돼요? 개특법을 찾아봐야 돼요. 이 법에서 주유소를 허용을 하고 있는지를. 다행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자,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이런 용도 지역과 지구와 구역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건물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건축을 하겠습니다. 라고 허가 신청해서 건물 짓고 주유소 영업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해야지. 법으로 다 정해놨으니까 국민들은 스스로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국민들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 갑돌이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갑돌이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공부를 했으면 다행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누구 찾아가서 물어봐요?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봅니까? 세무사 찾아갑니까? 법무사 찾아갑니까? 누구 찾아가서 물어볼까요? 공인중개사 찾아가서 물어보지. 그럼 공인중개사가 요 정도는 답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법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뭔 소송건이 있어요, 소송건이. 민사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소송해도 좋습니까? 어쩝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중개사 찾아가서 물어봅니까? 변호사 찾아가야지. 민법 아무리 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그래, 안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2년 뒤에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떨어진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 오른다는 사람도 있고, 중개사가 그거 판단합니까? 물론 판단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건 자신이 없지. 여기다가 주유소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판단 누가 하는 거예요? 중개사가 해야 돼요. 변호사들 이런 거 몰라요. 중개사가 해야 돼요. 그러려면 공법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아셨어요? 네. 자, 2학이면 공법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재미없죠? 재미있다 하신 분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공법 재밌다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지겨워요. 외울 게 너무 많다 느껴지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유능한 공인중개사 소리를 들려면 공법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아직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지금 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짜증 절대 내지 말고 때를 기다려요. 때를 기다리면서 용도지역 암기하면서 때를 기다려. 지구 공부하면서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때 되면, 자, 1월달 되고 3월달 정도 되면 지금 여러분들은 3월달쯤 돼야 이제 여기에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뭔 말인지 알아먹기 시작한다라는 거. 1, 2월달에도 전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고 1월달에는 그래도 한번 들었으니까 조금은 알아먹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정리가 되고 공부가 되는 시점은 3월달이니까 수업 빼먹지 말고 수업 안 들으면 똑같지요. 뭐 1월달이든 3월달이든 5월달이든. 꼭 참고 버텨내셔야 돼요. 이 과정은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1월달에는 수업을 못 해드려요. 진도 때문에. 그러니까 참 잘 오셨어, 빨리.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좀 해 나가시면 돼요. 자, 나머지 이제 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부터는 자, 다음 시간에 합니다.